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뒤늦게 인생의 행복을 찾은 기혼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엄마의 딸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엄마라면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로 인해 전 인생의 대부분을 돈 버는 기계, 아니 노예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친엄마와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제 기구한 사연을 들으신다면 모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기억나는 추억이라곤 엄마에게 잘 보이려 사랑받고 애쓰던 제 모습과 언제나 늘 남동생과 저를 비교하며 차별하는 엄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그리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젊은 시절 만나 일찍 결혼하셨고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되었는데 아빠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엔 항상 엄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지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세 식구지 저는 엄마의 차별로 인해 늘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엄마는 늘 동생만 데리고 집을 비우셨거든요. 8살의 어린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말이죠. 그리곤 동생과 함께 늦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는데 집에 돌아온 엄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은 다정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모든 화를 저에게 쏟아붓는 무서운 엄마로 변했습니다. 야, 내가 청소랑 설거지 깨끗이 해놓으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야? 그릇에 밥풀이 묻어 있잖아. 우리 영식이가 이 더러운 밥그릇으로 밥 먹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집안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열심히 청소한 건데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설거지는 주방 등이 나가서 그릇이 잘 닦였는지 보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빠가 트럭 운전 기사 일로 열심히 벌어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못 버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언제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었고 가끔은 김치와 쌀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설거지에 밥풀이 묻었던 것도 불이 나간 주방 전등을 갈 돈이 없어 방치해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욱 청소를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야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빠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늘 아낌없이 사랑을 주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독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어서 아빠의 쉬는 날이 돌아와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집에 들어올 때면 늘 제가 좋아하는 통닭이랑 과자 보따리를 한아름 사들고 돌아오셨는데 그럴 때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빠와의 즐거운 짧은 하루가 지나고 헤어질 다음 날이 올 때면 너무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사라지고 나면 전 또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러 나가는 아빠 앞에서 차마 슬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전화도 자주 주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우리 딸.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다. 착한 우리 첫째 딸. 아빠 보물.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있으려면 힘드니까 말 잘 듣고 엄마 옆에서 우리 송이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네, 아빠. 이 송이만 믿으세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아빠를 저는 더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내 식구가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더 벌어오길 요구하셨고, 그저 가족밖에 모르던 아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집에 오는 것조차 포기하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아빠를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또 길게는 두세 달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던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갔고 급기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저는 저희 집 형편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왜 그렇게 집을 많이 비우셨던 건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으니까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내 돈 갚지 못해? 남편이 트럭 운전기사라 돈도 잘 번다면서 큰소리 뻥뻥 치더니 내 돈을 언제 갚을 건데? 게다가 둘째 아이가 아프다고 하도 위급해 보여 빌려줬더니 다 도박하는 데 썼다며? 누가 그러는데? 내가 도박했다고? 거기서 영식이 엄마 본 사람이 있어? 영식이 꼬마일 때부터 들락날락거렸다며? 불법 도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돈 갚아! 그랬습니다.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가고 엄마는 저에게 애걸하며 부탁했습니다. 송이야, 제발 부탁이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사실을 알면 아빠가 충격받아서 혹시 일하시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니? 엄마가 앞으로는 도박도 끊고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을 테니까 아빠한테도 비밀로 해줘라. 응? 이렇게 부탁하마.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차마 엄마의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아빠를 보며 엄마의 일까지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에요. 절대로 앞으로는 도박에 손대시면 안 돼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빚 갚는 데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래 주겠니? 이 엄마한텐 우리 송이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 송이야.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보는 엄마의 진심이 담긴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저녁에는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하고 새벽에는 공부하며 학생이란 신분과 어울리지 않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의 어려운 형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힘든 형편에 저까지 대학에 가면 남동생을 대학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동생은 남자이니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려면 꼭 대학에 가야 한다며 늙으면 본인은 모실 사람은 남동생밖에 없다는 엄마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기도 했죠. 공부를 못해 밑바닥에서 기는 남동생의 성적과 달리 저는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 대기업에 취직해 성공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저의 꿈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앞날을 생각하면 기술직이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미용실에 취직해 일을 배우며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기쁜 마음으로 삼겹살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에게 첫 월급을 내밀며 삼겹살을 사온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대신 그저 남동생의 숟가락 위에 삼겹살을 올려주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많이 먹고 힘내야 한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난 누나처럼 싸구려 삼겹살 말고
엄마한테 2 플러스 한우만 먹여줄 거야.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 송이 너도 들었지? 2뿔 한우란다. 너도 네 동생의 판의 반만큼이라도 좀 닮아봐라. 호주산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이 뭐니, 삼겹살이. 아니, 저는 우리 집 형편에 소고기는 사치인 것 같아서 삼겹살도 맛있으니까요. 됐다, 됐어.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사왔으니 먹는데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소고기로 사와. 알겠니? 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갑작스레 넘어가지 않은 삼겹살을 아무 말 없이 입에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꼭 성공해서 엄마에게 인정받겠다고요. 그리고 그토록 엄마와 남동생이 외치던 투뿔 한우를 질리도록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집에서 천대 아닌 천대를 받으며 저는 성공을 위해 그리고 저희 집 빚을 갚기 위해 쉬는 날까지 미용실에 나가 추가로 일하며 밤낮 없이 자격증 시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몇 개월 후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작게라도 제 샵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적은 월급이지만 엄마 몰래 월급에서 얼마를 따로 떼 돈으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직장에서도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으며 생활하던 중 저에게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슬슬 독립을 준비하며 미용실을 알아보던 중 목 좋은 자리에 급히 가게를 내놓은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원장님께서 혼자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로 은퇴를 고민하던 중 딸이 손주를 낳아 돌봐야 한다며 급히 가게를 처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제 가게를 차리며 미용실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센스와 성실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던 중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큰 행운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우연히 저희 샵에 들러 머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해준 머리가 마음에 든다며 다시 한번 머리를 하며 방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튜버가 하는 방송을 타게 되었고 저희 가게는 한마디로 대박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 예약이 밀리며 혼자 일하던 저는 직원들까지 뽑아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 단골이셨던 분께 큰 투자를 받고 조금 부족했던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강남에 크게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빠른 성공이었고 저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아빠를 이제 조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말이죠.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엄마가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빚을 졌다는 빚쟁이들이 저의 미용실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빚쟁이들에게서 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바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엄마는 빚을 갚은 게 아니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나간 척 저를 속이고 제가 번 돈으로 도박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빚을 졌던 것입니다. 이봐, 아가씨도 알고 있었어? 아가씨가 고등학교 때 알바로 벌어온 돈으로 당신 엄마가 계속 도박하고 다닌 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딸이 성공한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해서 돈까지 빌려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당신 엄마 고소해서 쇠고랑차게 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말해. 그럴 때까지 이 미용실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테니까. 저는 빚쟁이들이 한 말들이 사실인지 엄마에게 전화해 확인했고 일단 빚쟁이들이 미용실로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 했기에 빚을 꼭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가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랑 도박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알바비까지 도박으로 다 탕진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얘가 뭐라는 거니? 지금 이만큼 네가 잘 된 게 누구 덕분인데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뭐라고요? 말 맞다나. 너 그때 내가 취업하지 말고 대학 가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니? 평범한 직장인밖에 더 됐겠어? 내 말대로 취업해서 머리 배운 덕분에 가게도 차리고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도 되고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거 아니야?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이제 돈 좀 만지니 내가 우스워진 거니? 더는 군말 말고 영식이 대학도 가야 하고 하니 등록금 좀 마련해 와라. 요즘 대학 못 나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 너도 알지? 대학 등록금이라뇨? 설마 그동안 영식이 등록금 한다고 모아뒀던 돈도 다 쓰신 거예요? 하지만 저의 물음에 답한 사람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저와 엄마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남동생이 거실로 나온 것입니다. 누나, 이제 제발 좀 그만해. 엄마가 그동안 우리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래. 엄마도 아빠가 밖에 나가고 외로우시니 도박하신 거잖아. 그리고 누나는 미용실에서 돈도 금방 벌면서 왜 자꾸 앓는 소리야? 혹시 지금 내 등록금 내주기 싫어서 그래? 누나 성공하더니 요즘 변한 거 알아? 누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사면 그만인 거야? 동생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만약 나 대학 못 가면 다 누나 탓이야. 내 인생 망치면 다 누나 탓이라고.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휴일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팔다리 아파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저에게 이기적이라뇨.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건 제가 아닌 엄마와 남동생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값비싼 옷에 신발에 사실 그걸 감당하게 해도 전 허리가 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아있었던 것인지 두 사람의 말에 제가 너무한가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사과하는 거는 제 쪽이었습니다. 알겠어. 누나가 미안해. 엄마한테 조금 심했던 것 같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나셨다면 마음 푸세요. 그래도 앞으로 도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정말 경찰서라도 끌려가시면 어쩌려고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 너도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고 돈이나 좀 더 벌어와라. 우리 영식이 등록금 마련하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겠니? 저는 결국 은행에 가 받지 않아도 되는 대출까지 다시 받아 빚을 갚으며 더 늦게까지 미용실 운영하고 손이 닳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두 번의 재수 끝에 겨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 미달에 어느 이름 모를 지방 대학으로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 일을 하며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고 엄마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는지 중간중간 빚쟁이들이 미용실로 찾아오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어지지 말아야 할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바삐 만져주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저에게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 금 선생,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원장님이 휴게실에서 놓아두었던 원장님 휴대폰에 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원장님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뭐라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의사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식사를 하시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는데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급히 여러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 3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남동생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이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시다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시고 만 것입니다. 저는 입원한 아빠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제 걱정만 하시더군요. 당신 치료비에 생활비까지 이제는 오롯이 전부 제 몫이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거 모두 상관없으니 어서 빨리 건강해지시라 곁에만 있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뒤늦게야 병원에 도착한 엄마와 남동생의 행동은 차마 인간이라면 하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남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말들에 순간 제 귀가 잘못되었나 의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신 정말 아픈 거예요? 아, 이렇게 아프면 이제 돈은 누가 벌어와요? 송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영식이랑 나랑 한 달 살기도 빡빡한데 이렇게 아프면 어쩌자는 거예요? 맞아, 아빠. 건강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아빠 때문에 이게 뭐야? 여보, 영식아, 내가 미안해. 어서 나와서 다시 열심히 돈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빠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병실에서 나와 엄마와 남동생을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 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위암이라는데 돈 걱정부터 한다니. 엄마는 아빠가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하다 병나신 거 안 보여요? 뭐? 지금 네 아빠 아픈 게 전부 내 탓이라도 된다는 거니? 자기가 자기 몸 관리 못해서 아픈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네 아빠 병 걸리라고 했어? 맞아, 누나. 왜 가만히는 엄마한테 그래? 가뜩이나 이제 아빠가 돈 못 벌어와서 짜증나는 상황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아빠가 아프신데 자식이 돼서 돈 걱정이나 하고. 송이 너 닥치지 못하겠니? 영식이 냅둬라. 제 아빠 닮아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그러거니 더 뭐라고 하겠니? 제 아빠 닮아서 짜증나는 소리만 하고. 뭐라고요?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누나 철없이 구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누나, 제발 이제 철 좀 들어. 엄마가 누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진정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아빠를 두고 그동안 제가 뭐를 했나 싶더라고요. 엄마와 동생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를 남편으로 저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엄마에게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아빠를 이젠 제가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서게 만든 겁니다. 전 바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엄마를 화나게 했는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니. 누가 마음대로 내 카드 정지시키래? 그리고 이번 달 번 돈은 왜 통장에 입금 안 시키는데?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그게 왜 엄마 카드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카드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보지 말고 살아요. 엄마는 저랑 아빠 없어도 영식이만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니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은행에 대출받아서 몇 개월 살 수 있는 돈은 통장으로 보낼 테니 그걸로 어떻게든 살아보시고 그 후에는 알아서 영식이랑 사세요. 아, 아빠도 앞으로는 제가 모실 테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딸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앞으로 엄마 빚쟁이들이 찾아와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알아두세요. 만약 저와 아빠한테 연락하면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차피 전화번호도 바꿀 거지만 이만 끊어요. 뭐라고? 야, 이 기집애야! 송이야!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가 충격받을까, 혹
그러고 운전하다 사고라도 내실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간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말에 아빠는 한동안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으나 곧 마음의 정리를 끝내신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 작은 자취집을 얻었고 아빠도 엄마와 남동생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이 미용실로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간의 일들을 옆에서 지켜봐 알고 있던 직원들이 경찰을 부르자 겁을 먹었는지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요. 다행히 아빠도 수술을 받으시고 병세가 호전되며 저도 차근차근 빚을 갚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의 꽃다운 20대를 보내고 막 30대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미용실로 찾아와 늘 저만 찾던 말끔한 남자 손님이 있으셨는데 글쎄 그분께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신 겁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냐고 연애 한번 못해본 저의 사정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제 만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엄마 탓에 지고 있던 빚이 한 짐이라 연애는 아직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절 설득하더라고요. 원장님,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거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알아요? 원장님 사정 다 이해해줄 그런 마음 넓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의 말에 저도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 어디 한번 이야기나 해보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저의 남편이 된 그이는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원장님 성함이 이송이라고 하던데 송이 씨라고 불러도 되죠? 단정하고 반듯한 데다 다정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저는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처음 본 순간부터 저에게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는 그의 구애에 우린 연애란 것을 시작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이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건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신도 바쁘면서 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위해 미용실 앞으로 데리러 오고 제 시간에 맞춰 데이트를 하며 몸에 좋다는 보약들을 해다 바치는 등 저에게 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신뢰가 쌓이며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이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송이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아픈 자기 아버님도 내가 잘 모시고 자기도 고생 안 시키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한테 와주라. 남편은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모든 걸 이루며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조금 외롭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의 아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같이 걱정하며 저의 아빠를 자신의 친부모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엄마와 남동생이라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인연을 끊었다지만 언제 다시 찾아와 말썽을 부릴 줄 모르는 데다 엄마로 인해 저에게 떠넘겨진 큰 빚에 남동생의 사치로 더욱 불어났던 짐들은 결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그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겁니다. 정말 고마운데 나 사실은 저는 엄마와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야 전부 그이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치부 같아서 부끄러워 그냥 사연이 있어 엄마와 남동생과 연락을 끊고 산다고 간단하게 말했었고 그이도 엄마와 남동생에 대한 제 아픔이 보였는지
일부러 굳이 묻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에게 언젠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주길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펑펑 울며 모든 걸 털어놓은 저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정하게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랬구나. 우리 송이가 혼자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거로 떠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송이가 힘들지 않게 내가 같이 싸워줄게. 그리고 나 그 정도 돈은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어. 나는 자기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서로만 보고 살아가자. 아, 물론 아버님도 우리가 당연히 모시고. 자기야, 우리 송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행복하기만 하자. 내가 평생 자기 편이 되어줄게. 엄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저는 처음으로 제 남편에게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날 아끼고 사랑해줄 진짜 내 편을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짜 행복이, 사랑이 비로소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거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병원에 특별히 양해를 구해 다행히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도와준 덕분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미용사로서의 삶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쌓아오며 이룬 것들이라 아쉬움도 컸지만 제가 원해서 시작한 미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좀 쉬면서 정말로 제가 해보고 싶던 꿈을 찾으라며 열심히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쉬고 싶은 거라면 그래도 된다면서 자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낯선 일이었지만 저는 얼마 후 제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공방에 나가 그림을 배우며 그림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달콤한 신혼을 보내는 것은 덤이고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남편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면 어쩌나. 이러다 갑작스레 남편이 죽거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꼭 안고는 괜찮다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적응해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영식이. 그동안 잘 지냈어? 네가 나한테 왜 전화한 거니? 또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고? 왜? 또 돈이라도 떨어진 거야?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건데 누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누나 전화번호도 겨우 알아서 연락한 거야. 누나,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 의사 말로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날 수도 있대. 누나, 엄마가 암이래. 췌장암 말기.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등을 돌렸지만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엄마의 딸로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였기에 남동생의 이야기는 저에겐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암 판정을 받고 고통받았을 때 두 사람이 했던 행동들과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리든 말든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연 끄는 거 잊었어? 결국 너 병원비 없다고 나한테 손 벌리려고 전화한 거잖아. 너랑 엄마, 아빠 아플 때 어떻게 했니? 나는 아빠 책임져서 간호할 테니 넌 엄마 잘 책임지도록 해. 이제는 일도 해서 엄마 병원비도 네가 스스로 마련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누나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저는 냉정하게 동생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인데 엄마가 아프다니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남동생과 통화한 제 이야기를 듣고 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안 되겠는지 먼저 말을 꺼내왔습니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장모님이랑 만나지는 못해도 연락이라도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병원비도 좀 도와드리고.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자기 엄마가 아프다니까 나도 편치 않네. 자기야, 미안해. 나도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한테 화풀이하듯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런 사람도 엄마라고. 울지 마. 그만큼 자기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우리 용서는 못해도 더는 미워하지 말자. 그럴수록 자기만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조금씩 도와드리자. 응? 자기야. 자기야, 고마워. 그렇게 해서 저는 저에게 걸려왔던 남동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와 직접 통화는 못하더라도 일부 병원비와 동생에게 엄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로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말로는 엄마가 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제게 전화가 오면 꼭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송이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많이 섭섭했지? 아프고 나니 엄마가 우리 송이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미안하다, 송이야. 이 불쌍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의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저를 아프게 한 엄마라도 그립고 보고 싶었나 봅니다. 엄마, 저도 엄마한테 매정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우리 다시는 서로 아프게 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제부터는 진짜 엄마와 딸로 잘 지내봐요. 그래, 송이야. 우리 그래 보자.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것들 전부 다 해주면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정말 애틋한 모녀 사이가 되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엄마 병원으로 남편과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해도 급구 사양하며 말린다는 것이었어요.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수술을 마치고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엄마는 치료가 끝나 퇴원하는 대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엄마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남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머리가 빠져서인지 환우 두건인 항암 비닐을 쓰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회포를 풀었습니다. 박서방이 잘 나가는 회사 대표님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지 집이 정말 좋네. 매형,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네요. 이거 팔면 얼마나 나오려나? 엄청나다. 글쎄. 박서방, 우리 송이 데려가줘서 정말 고맙네.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우리 송이 보니 내 마음이 놓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말하던 엄마는 아파서 마음이 약해졌는지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진 저도 덩달아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앞으로는 박서방이랑 저랑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맞습니다, 장모님. 이 박서방이 어머님을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갑작스레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인가, 박서방? 날 호강시켜 줄 거야? 혹시 그러면 자네 회사도 좀 구경시켜 줄 수 있겠나? 우리 박서방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래. 제 회사요? 왜? 싫은가? 아니요, 싫긴요. 장모님이 원하시는데 언제든지 구경시켜드려야죠. 한번 날 잡아서 놀러 오세요. 제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갑작스레 남편의 회사를 구경시켜달라는 엄마의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엄마와 약속까지 잡은 남편은 정말로 엄마에게 회사를 구경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회사를 구경시켜주고 퇴근한 날, 남편은 웬일인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야, 왜 그래?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회사에서 자기 불편하기라도 한 거야? 어? 아니야. 아프신 장모님이 나한테 힘들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런 거 없으니 마음 쓰지 마. 그냥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랬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 어느 주말 오후, 갑작스레 엄마가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알겠다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그이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전박대하며 밖으로 내쫓아 버렸으니까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찾아온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장모도 아니니까 다시는 우리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아니, 박서방. 갑작스레 왜 그러는 거야? 난 단지 자네 회사가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 찾아온 것뿐이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남편은 엄마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평소 착하던 제가 알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아픈 저희 친정엄마를 내쫓는 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자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아무 잘못도 안 한 아픈 엄마를 내쫓을 수가 있어? 자기 이런 사람이었어? 난 그게 아니고 이건 모두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 모르는 사실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싫은 말이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의 핸드폰에 저장된 한 동영상을 재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영상을 보다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동영상은 남편의 사장실에 설치한 CCTV에 찍힌 것으로 글쎄 동영상 안에는 남편 사장실에서 금고를 열어 몰래 현금을 훔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던 겁니다. 남편의 회사를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남편과 만났던 그날, 엄마는 남편이 사장실을 잠시 비운 사이 몰래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친 거였어요. CCTV는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던 것이라 엄마와 남동생이 공모해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식아, 네 말대로 다시 네 누나한테 연락하길 잘한 것 같다. 박서방 금고 안에 아주 현금이 넘쳐나는구나. 얼마 훔쳐간다고 해도 모르겠어. 모매형한테 물어보지 않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송이한테 흠뻑 빠져있는 것 같더니 송이 생일 들으니까 금세 열리더구나. 한동안 우리 생활비는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겠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급히 자금을 융통해야 할 일이 있어 남편은 현금을 사장실 금고에 어느 정도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엄마가 남동생과 공모해 훔친 거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엄마가 아프다는 것이 의심스러워 뒤를 캐보게 되었는데 아프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속이려
일부러 항암 비니까지 쓰고 아픈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남편과 제가 병원을 찾아간다는 말에 반대했던 것도 거짓말이 들통날까 그랬던 것이고요. 저는 끝끝내 저를 기만한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그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화를 냈어. 아니야. 나도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사장실 금고까지 털어놓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장모님이 뻔뻔하게 다시 우리한테 전급하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사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해봤는데 당신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나 혼자 묻고 가려 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엄마와 남동생을 믿은 내가 바보야. 자기야, 다시는 장모님이 우리 찾아오지 못할 거니까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만 있자. 곧 태어날 아버님 잘 모시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자기는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이번만큼은 아주 매운맛이 뭔지 보여줘야겠어. 저는 다음 날 바로 엄마와 남동생을 커피숍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남동생은 저를 만나자마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양 연기를 하며 저와 박서방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딸 잘 지냈어? 우리 딸도 봤지? 박서방이 엄마한테 하는 짓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맞아, 누나. 나도 엄마한테 들어서 알았어. 매형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나쁜 인간이야. 엄마 내쫓고. 누나 그러지 말고 매형이랑 이혼하는 게 어때? 어차피 이혼하면 매형 잘 사니 위자료도 두둑히 받을 테고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그래, 송이야. 영식이 말대로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제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엄마와 남동생은 반색하며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렇지? 이혼할 거지? 엄마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 소개해주마. 위자료도 아주 투둑히 받아달라고 할게. 앞으로는 송이, 나 그리고 우리 영식이 이렇게 셋이 행복하게 살자. 누나 정말 잘 생각했어. 이제야 우리 누나 같네. 누나도 이제 좀 철이 드나 봐. 아니, 그런데 두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세 식구는 나랑 내 남편 그리고 아빠인데 남편이 사장실 비웠을 때 돈 훔쳐가면 모를 줄 알았어요? 최순자님? 뭐, 최순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엄마는 무슨 엄마. 어느 엄마가 사위 돈을 훔쳐가. 그것도 딸한테 아프다고 사기까지 치면서.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으로 엄마가 남편 사장실 금고에서 돈을 훔치고 있는 CCTV를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동생과 통화하는 엄마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최순자님? 그리고 최순자님 옆에 앉아 계신 제 남동생이라 우기는 남자분. 아니, 이건 언제 찍힌 거야? 엄마, 내가 그러가 조심해서 하라고 했잖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최순자님, 그리고 옆에 남자분,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다가 받은 것도 없는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넘어가 주려니까. 그런데 만약 다시 한번 우리 세 식구 앞에 나타나거나 괴롭히면 그때는 사위 돈 훔친 장모로 동영상이나 인터넷이랑 뉴스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사기와 절도로 콩밥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시겠어요? 송이야, 그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누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더는 어떤 말 해도 소용없다고, 이 사기꾼들아.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것들, 이 쓰레기들아. 저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저의 모습을 처음 보고 놀란 것인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범죄 현장의 증거에 겁을 먹어서인지
그 후 두 사람은 저희 부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엄마와 남동생의 일이 있은 후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며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롯이 저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암 치료 후 5년이 지나야 완쾌 판정을 받을 수 있다지만 다행히 아빠도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여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따로 모셔도 된다고 제가 말했지만 꼭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강력한 남편의 주장으로요. 불과 몇 년 전의 일로 비록 이제는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고 아플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진짜 내 가족, 내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아, 그리고 저의 엄마와 남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지 몰라 말씀드리는데 엄마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도박비주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현재 고소를 당해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늘 쓸 줄만 알았지 노력 한 번 안 해보고 살았던 남동생은 홀로 좁은 고시원 생활을 하며 근근히 일용직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빠도 엄마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고 쓸쓸히 하실까 걱정했는데 굉장히 홀가분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아플 때 제대로 한번 찾아와 병간호조차 해주지 않은 엄마를 보며 이미 결심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모든 분께서도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저처럼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모두 고되고 힘든 세상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힘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